또 시험은 이게 나오면 제일 좋아요. 정액법이. 왜냐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500 빼기 50 나누기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150 나오죠? 그래서 얘는 1차부터 3차까지 다 얼마예요? 15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취득원가 500, 감가 없고 정률 몇 프로요? 50%. 그래서 250이 1차. 그 다음에 500 빼기 250 곱하기 50% 하면은 125만원. 요게 몇 차요? 2차. 그 다음에 500 빼기 375만원 곱하기 몇 프로요? 50%. 그러면은 62만 5천원 나와요. 요게 몇 차요? 3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소학계법. 그래서 연소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 그래서 취득원가가 500, 잔존가치가 50, 그 다음에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라 그랬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몇이야? 2. 2가 아니고 3. 죄송합니다. 3. 그러면은 450 나누기 6 곱하기 3 하면 225만원 나와요. 요게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 빼기 50 그 다음에 곱하기 6분의 2예요. 여기는. 그래서 450 나누기 6 곱하기 2 하면 150 나와요. 이게 2차. 그 다음에 500 빼기 50 곱하기 마지막은 6분의 몇이요? 1.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75만원 나와요. 요게 3차. 그래서 시험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공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운도 좀 있어야 돼. 전 항상 자격증 시험은 운이 70%, 그다음에 본인 능력이 30%입니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 본인이 능력이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30점은 찍을 수 있는데 70점은 못 찍어요. 왜냐면 실기는 다 100% 주관식이거든요. 참고로 이론만 있는 시험은 운 좋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제 친구 중에 저 고등학교 때 그 워드 프로세서 1급이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론을 어떻게 땄냐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맥주 3캔을 따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맥주 3캔 먹고 10분 만에 찍고 나왔거든요. 붙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올 이론이니까. 잘 찍으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30점만 이론이고 70점은 실기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붙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이런 거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정률법으로 하면은 네. 내용 연수가 3년인데 네. 금액이 0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0 안 돼요. 왜냐면 이 정률 대충 정한 거예요. 그럼 네. 그러면은
아, 그건 상관없어요. 이론, 그 시험 볼 때에는. 예, 시험 볼 때에는 거기까지는 안 따져요. 그냥 시험은 뭐냐면 그냥 요 내용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냐 없냐지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0이 안 되냐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론에서는 시험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안 따지셔도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컴퓨터가 정확하게 다 계산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그리고 하시다가 지금처럼 이상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150페이지 보시면 처분이라고 있으세요. 요거 나중에 분계 연습 따로 할 건데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어떻게 팔면 이익이죠? 비싸게 팔면. 그 다음에 싸게 팔면 뭐 되는 거예요? 손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152페이지 요거는 따로 저희가 분계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잘 내요 시험 문제로. 그 다음에 무형자산 앞에 보세요. 요거는 2장짜리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돼요. 2장짜리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을 건데 무형자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식별 가능의 뜻이 뭐냐면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식별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상, 취득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동종업계 5위야. 예. 그럼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겠죠. 동종업종에서 어쨌든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억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10억을 받아야 될까요? 더 받아야 될까요? 더 받아야 되겠죠.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를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네이버는 다음을 라이벌로 안 본대요. 왜냐면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근데 다음은 네이버를 라이벌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라인이 네이버 거잖아요. 근데 다음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갖고 원래 카카오톡을 살려고 했었어요. 다음이. 네, 살려고 했었는데 카카오톡에서 엄청나게 높게 부른 거죠. 왜냐면 카카오톡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 당시에도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이만큼 돈을 내라. 예. 근데 그만큼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음에서 투자만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다. 그래서 그 보면은 카카오톡 들어가 보시면은 네이버 쪽보다는 다음 쪽하고 조금 더 연결성이 잘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군데가 이제 서로 협력 관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그 웃돈 주는 거를 무슨 건이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쓸모없는 건데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요거는 왜 쓸모가 없냐면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감가상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넘겨도 돼요. 참고로 댐 있잖아요. 댐은 5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을 넘겨도 되는데 어떨 때에는 20년 이내로 보냐면 내용이 없어요. 이거 몇 년으로 해야 되는지 없어. 계약서에도 몇 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몇 년을 넘기지 말아라. 20년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감가상각 봤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액법도 쓸 수 있고 정리법도 쓸 수 있고 연수학계법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뭘로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무슨 법으로 하래요? 정액법.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 2장짜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은 무형자산 쪽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제 물건 만들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무형적인 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카카오톡인가? 카톡에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으로 막 잘 버는 사람들은 1년에 억 단위로 번대요. 이모티콘 판매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억 단위로 번다라고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이 괜찮지 않을 거예요. 요즘 또 뜨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웹툰 작가잖아요.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웹툰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잘 나가는 웹툰 작가들도 거의 뭐 억 단위로 벌고.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억 단위로 벌어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무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상위권이 되면 돈 많이 법니다. 참고로 저희 쪽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 벌어요. 강사들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그만큼 기본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요즘엔 과거하고 좀 달리 집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과거에 10%였으면 지금은 1%도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무형자산 보시면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이기 때문에 물리적 형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비화폐성 자산. 이건 정확하게 화폐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얼마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로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그 다음에 개발비, 임차관리금, 광어권 및 어업권인데 제가 왜 저작권 잘 봐두시라 그랬냐면 얘가 프로그램에 없어요. 프로그램엔 없는데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론 시험에 가끔씩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무형자산의 종류부터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영업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은 영업이 잘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자본이 100억짜리 회사예요. 얼마짜리 회사예요? 100억. 근데 이 100억짜리 회사를 만약에 120억에 샀어. 그러면 웃돈으로 얼마 줬죠? 20억 줬죠.
그러면 요 20억이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건이 되는 거예요. 뭐 영업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웃돈 주면은 그게 영업건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웃돈을 잘 안 주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건이라고 표현하세요? 영업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기업이 그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이라는 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기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거기 보시면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기업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계는 외부만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내부의 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장난치는 사람이 생겨요. 내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 장사 잘 돼. 그러니까 영업권은 100억이야.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할 수도 있겠죠. 내부적인 걸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는 얘 때문에 잘 나와요. 여기 잠깐 보시면 개발비는 자산인데 연구비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하고 비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구는 그냥 이게 연구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확인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개발은 요건 판매가 가능한 거를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우리가 다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휴대폰. 네. 근데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휴대폰 나오고 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어요. 무선 충전. 근데 TV에 나오는 기계 위에 올리면 무선 충전이 아니고 일정 지역 안에서 아무 데나 있어도 자동 충전되는 거. 그래서 참고로 3년 전에 카이스트 있잖아요. 카이스트에서 요걸 발표했었어요. 뭘 발표했냐면 우리 교실만한 크기에 요런 데 안에다가 핸드폰을 아무 데나 던져놔도 자동 충전되는 거.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을 누가 들고 다니죠? 사람이 들고 다니죠. 맞죠? 그러면 핸드폰이 충전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공기 중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전기 맞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해결하면 그 회사는 대박이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기상에 그 공중에 그 다음에 전기가 떠다니고 그 다음에 충전도 되고 사람한테 지장이 없어. 그러면 얘도 전기 꽂을 필요 없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야. 그럼 걔도 전기를 꽂을 필요가 없어요. 일정 지역 안에만 들어가면 자동 충전이 될 거니까.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은 대박이 아니라 그냥 대대손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기 자체가 사람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컴퓨터 고치다가 마음 급하면 코드 안 뽑고 고치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찌릿찌릿 와요. 근데 약전이긴 한데 조금 세게 오면은 여기 막 손 막 갈라지고 막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진짜. 그거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연구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상용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팔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개발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요.
산업재산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권. 그래서 대부분 무형자산은 권으로 좀 많이 끝나요. 권리.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돈의 값어치는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그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저기 153페이지에서는 하나만 잘 봐두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랑 저작권. 그래서 153페이지에서는 저작권하고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작권은 이론 문제에 잘 나오고요. 소프트웨어는 가끔씩 분계 문제로 나와요. 그거 좀 일단 체크만 해 놓으세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53페이지 4번에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앞쪽에 보시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대요.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가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60페이지 조금 더 보고 칠 겁니다. 그리고 요 속도로 나가면 아마 다음 주 한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일단 전산에게 1차적으로 이론은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 뒤에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문제 풀면서 또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안착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이 뭐 몇 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전산에게 1급만 해도 대학 가서 배우시려면 1년 걸려요. 한 2학기 정도는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만 해도 대부분 2학기 정도는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2달 만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단 좀 빠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부채 보다 보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채무. 그래서 대부분 다 채무라고 보시면 돼요. 갚을 돈. 그 다음에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타인이면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거 아닌 거. 그래서 남의 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게 많아야 좋은 거지. 그리고 남이 잘 돼도 크게 좋을 건 없어요. 일단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집안에 잘나고 잘 나가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혜택은 조금은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게 좋잖아요. 뭐 특이 케이스는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 아시는 분이 조인성 씨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 조인성 씨 그 동생, 여동생 시집 갈 때 집을 한 채 해줬대요. 근데 조인성 씨 정도면 집 한 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엄청 많이 버니까. 그 정도 급은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집 사주기는 어때요? 아무리 잘 나가도 쉽진 않죠. 워낙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채는 딸랑 2가지밖에 없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돼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부채.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부채란 부채의 정의에 맞아야 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출.
그 경제적 효익이라고 나오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뭐 돼야 된다? 유출돼야 된다. 그래서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경제적 자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자원의 금액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데 이 금액이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이 나가. 근데 500만 원을 원래 내가 줘야 돼. 그러면 그 금액을 믿을 수 있겠지만 원래 300을 줘야 되는데 500을 뺏어가. 그런 경우들도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유동. 그 다음에 1년 이후는 뭐라고요? 비유동.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인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상매입금이라고 있는데요. 외상매입금은 말뜻 그대로 외상으로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외상으로 사고 뭐 준 거예요? 이자 준 거예요. 어음 준 거예요. 그걸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어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단기 차입금. 단기의 뜻이 몇 년 이내라 그랬죠?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로 돈 빌리면은 단기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이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 오는 것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라고 붙으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선수금. 선급금이나 선수금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는 계약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선급금의 뜻은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선급금. 그 다음에 먼저 받으면 뭐예요? 선수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금. 예수금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직원 부담.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을 무슨 금이라고 하세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무조건 이것만 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적어드린 건 가장 대표적인 거고 회사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상조회비 빼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뭐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회사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거는 웬만한 회사에서 다 띄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강제잖아요.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여기에 산재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시죠. 근데 항상 말이 많은 건 욕이기는 해요. 오늘도 뉴스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받을 수 있냐, 언제까지 줄 거냐, 고갈되냐 안 되냐 이 얘기는 뭐 끊이지 않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셔야 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으시려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셔야 받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요건 나중에 결산 연습할 때 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 1년 이내를 유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1년이 넘던 건데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세요? 1년 이내.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결사.
그래서 제 결산이라고 쓰는 건 저희 나중에 결산 연습할 거거든요. 그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고 기억 안 나도 지장 없어요. 나중에 기억나게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예, 저희가 오늘 유심히 볼 거는 비유동부채예요. 특히 시험 때는 거기 3번하고 4번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비유동부채에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퇴직금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채부터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까지 하고 나면은 마지막 시간 될 거예요, 이제. 앞에 잠시만 보세요. 사채 그러면 어저께 그 첫날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사채 그러면 회사채예요. 그래서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회사가 돈을 왜 빌리냐면 다 자기 돈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100%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 없어요. 한 명도. 대부분 다 대출 받습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요. 근데 대출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말고 일반적으로 개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개인이나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이런 거 하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발행하고 상각.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무슨 이자율 기준이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요건 교재에는 없어요. 2장짜리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요 내용은.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어떨 수 있냐면은 왜 이러냐.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몇 프로 준대요? 10%. 근데 은행에다 넣어놔도 몇 프로 준대요? 10%.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 다 똑같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평가 발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싸면은 많이 팔릴 확률이 높고요. 비싸면은 덜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다 투자해도 10%,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이때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냐면 너가 사고 싶은 데 가서 사. 요렇게 이제 맡기는 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액면 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인데 은행에 투자하면 8% 준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은행에 넣으려고 할까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이자 몇 프로 주니까? 10%. 근데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 준다고요? 8%.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실제는 없지만 100억이 있다라고 볼게요. 몇 억이요? 100억.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회사한테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은행에 넣어 놓을 거냐. 100억이 있으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2% 더 받잖아요. 100억에 2%면 몇 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크게 봤을 때에는 2%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왜냐면 2% 차이만 나도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억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비싸게 팔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떨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증 발행.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은 10%인데 은행에 넣으면은 15% 주겠대.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사겠어요? 은행에다 넣겠어요? 은행에다가 넣겠죠, 당연히. 왜냐면 은행께 훨씬 더 뭐 하니까요?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때는 잘 안 팔려요. 우리가 물건이 안 팔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그래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요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예, 음식은 맛있는 데로 가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뭐를 볼 거냐면은요. 요번에는 삼각을 볼 거예요. 예, 삼각은 암기로 푸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삼각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채 삼각을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요. 어디 갔냐? 교재 17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75페이지 2번 문제 있어요. 몇 번 문제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시험 문제는 2번처럼 나와요. 2번 문제처럼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이번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3번. 왜냐면 거기 보시면 사채 상각 나왔는데 사채 상각 나오면 무조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증가가 기억나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증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쓰여 있죠? 감소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요 문제 맞추려고 요거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교재는 162페이지. 그리고 원래 사채 진짜 제대로 하면은 머리 많이 아파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에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내요. 이거보다 어려운 건 잘 안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채가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 가셔서 중급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빌려서 보시면 제가 왜 수업 때 자세하게 안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냥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사채 공부하다가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근데 저희 시험엔 다행히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퇴직급여. 요즘 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 그만두면 퇴직금 주잖아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무슨 연수요? 근속연수. 그래서 퇴직할 때에 중요한 게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얼마 받았냐가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법원에서 많이 다퉜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왜 다퉜냐면 우리나라 보면 수당이 되게 많죠. 근데 그 수당이 많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과거에 저기 야근 수당 조금 주고 퇴직금 조금 주려고 수당을 되게 많이 잘게 쪼갰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붙었을 때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수당도 다 포함해서 퇴직금 주는 거야. 야간 수당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수당을 짧게 쪼개지 않을 거예요. 쪼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 받잖아요. 보너스도 12분의 1로 계산해서 만약에 내가 보너스를 1년에 120만 원 받았어.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게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냐면은
직원한테 유리하게 바뀐 상태예요, 현재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꼼수로 버틴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거를 묵인해 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다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좀 좋은 얘기는 아니었고 좀 짜증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하나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회사가 있었냐면은 IMF 있죠. IMF 터지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이제 그 전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 직원분들 이제 중국으로 가니까 한국에서는 어쨌든 고용을 못 하잖아요. 공장 직원분들이시니까.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껴 있었냐면은 뭐를 많이 줘야 돼요? 퇴직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 갖고 장난을 쳤어요.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직원분들을 반만 일하게 하는 거예요. IMF 때문에 공장에서 돌릴 게 많이 없으니까 반은 나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라고 치면 열흘은 나와서 일하고 열흘은 집에서 무급으로 쉬어라.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한 거예요. 6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던 게 평소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월급도 반토막만 받았겠죠. 그럼 퇴직금도 결과적으로는 반만 받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행동을 그 회사만 했을까요? 다른 회사도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뒤지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난치는 회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당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알면은 당할 확률이 조금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한참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중에 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으니까 진실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 아시는 분 남편분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2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계좌이체 하셨대요. 근데 원래는 통장에 있는 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통장에 한도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다 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손주 관련돼서 장난친 거에 걸리신 거예요. 손주. 애들 목소리 다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전화기로 들으면. 한참 그게 유행이었었잖아요. 또 저도 한번 오긴 왔었는데 저 때는 초창기여갖고 사람 목소리 같지 않고 기계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끊어버렸었는데, 요즘에는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책 하고.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어떤 말 안 믿냐면 모르게 했어요. 됐다 그래요. 절대 공짜는 없어요. 돈만 빼주는데 10만 원, 15만 원을 줘? 그럼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 있는 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르쇠로 좀 일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설마 몰랐겠어요. 이 돈에 문제 있는 돈인지는 어느 정도 알지. 진짜 모르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죠. 충당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보충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보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퇴직하는 나이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퇴직금 왜 줘요? 퇴직금 주는 이유. 이거 가지고 노후에 쓰라고 주는 게 뭐예요? 원래 퇴직금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후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일찍 그만두니까. 그래서 뭐 대기업은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잖아요. 나 잘리면 뭐하지?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도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준비해야 돼요.
예, 과거보다는 어쨌든 그런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도 지금은 여기에서 정규직으로 있긴 하지만 과거엔 시간 강사였거든요. 시간 강사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수업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반 다음에 말일날 끝나잖아요. 수업이 대부분. 그러면 말일쯤 되면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다음 주에 출근하나? 네. 1년에 10달 일하고 2달 정도는 놀았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돈 버는 것보다 그 당시 10달 벌던 게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가 이게 꾸준하진 않지만 시간당 페이가 조금 더 세요. 근데 정규직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똑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 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월급은 조금 적지만 뭐는 있어요? 놀더라도 돈 들어오죠. 맞죠? 근데 시간 강사는 놀면 그냥 노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슬픈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저희 조카가 지금은 이제 중3인데 조카가 한 18살 땐가 7살 땐가 저한테 오더니 1,000원짜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네. 결혼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그때 놀 데가 없었거든요. 일 없어서.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7살짜리가 와갖고 1,000원짜리 한 장 주어주면서 큰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는데 괜히 찡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통장에 돈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이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조카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퇴직금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국가에서 요걸 만들었어요.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근데 만든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떤 퇴직금 관련돼서 좋은 제도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금 제도요?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164페이지에 있어요. 그거까지만 하고 쉴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이 확정급여형을 뉴스에서는 DB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DB형이라고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영어를 사랑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한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냥 정해져 있는 퇴직금만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확정급여형은 80%만큼 불입을 하거든요. 70%. 70%만큼 넣어놓고 퇴직금 줄 때에 부족한 거를 회사 돈으로 채워서 주는 방법이 확정급여형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100% 불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월급이 24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만 원. 그래서 내 월급의 12분의 1을 계산을 해서 매달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매달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게 이거 하고 나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퇴직연금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몇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망하는 데들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퇴직금을 아예 못 받고 그만뒀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뺐어요. 이건 나만 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액 일부는 뭐 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교재에는 없는데 IRP 계좌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가고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만둘 상황이 오겠죠. 그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통장에나 안 넣어줘요. 이 IRP 계좌를 만드시면 이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이런 거 용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은행 가갖고 저 그만두는데 통장 만들래요. 그러면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 이제 계좌가 IRP 계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원래 이 퇴직연금을 만든 이유는 하나거든요. 퇴직금을 못 뺏쓰게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가 일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뺏쓰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IRP 계좌 만든 다음에 은행 가갖고 저 퇴직금 뺄래요? 그러면 빼줍니다. 근데 원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뺏쓰는 게 쉬워요. 근데 법이 강화되면은 요런 경우에만 뺏을 수 있어요. 결혼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많이 아플 때, 집 살 때, 요런 몇 가지 조건에 맞춰서만 돈을 뺏을 수 있고, 예, 그냥 저 여행 갈 건데요. 이런 건 못 빼도록 이제 법에서 강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더. 근데 지금은 약해요. 왜냐면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국회에서. 근데 어쨌든 요거 통장 만드시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할게요.